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손녀가 무려 6이나 있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이 정도 나이를 먹다 보니 인생사가 전부 인생 무상, 그렇게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다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70년 제 인생이 순식간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어릴 때는 지독한 가난이 싫어 그렇게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역시 인생은 지나고 보면 그때가 얼마나 좋은 시절이었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고생을 하도 많이 해서 나중에 늙더라도 젊은 날을 그리워하지 않을 거라 장담했는데 막상 나이가 들고 보니 그런 것도 아니더군요. 전혀 아깝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은 초라한 인생일 줄 알았던 제 인생은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보니 참 가엾고 애틋한 인생이었거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녀로 또 가장으로 씩씩하게 잘 살았고 또 부모님이 사랑과 동생들을 아꼈던 제 마음이 너무 예뻤던 젊은 날의 저는 이제 그리운 과거 속에만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리워하고 또 자랑스러워할 일밖에 없는데 그런 제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귀인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분과 저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쉽지 않지만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는데 부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네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일남 이녀 중 장녀였는데 원래 장녀는 살림 미천이라고 가난한 집 장녀는 그 책임이 어릴 때부터 막중했어요. 거기에 엄마도 없이 몸이 불편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이 주어졌는데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처음부터 몸이 불편하셨던 건 아니었어요. 고된 노동일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셔서 불행 중 다행으로 목숨을 건지고 다리 한쪽에 장애를 갖게 되셨죠. 그리고 엄마는 아버지의 몸이 망가져 더는 일을 예전처럼 하지 못하게 되니 그 길로 저희 셋을 두고 집을 나가버리셨는데 돌아온 건 이혼 서류뿐이었어요. 미안하다 뭐 그런 편지나 전해오는 말 따윈 없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마치 예상이라도 하셨다는 듯 아무 말 없이 엄마가 원하는 대로 이혼 서류를 작성해 보내줬고 그 길로 저희 3남매는 엄마 없이 아버지와 지내게 되었어요. 그땐 참 저도 많이 어렸는데 막막하고 무섭기만 하더군요. 엄마라도 있으면 그래도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젠 의지할 사람 몸이 불편한 아버지밖에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늘 밤마다 마음을 졸여야 했어요. 제 생각엔 아버지가 저희 셋을 감당할 수 없어 저희를 뿔뿔이 나눠 다른 친척들에게 부탁할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그럴 일은 없었는데 대신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요. 일을 해도 돈을 못 받는 일이 많았고 질이 나쁜 사람들에게 휘말려 돈을 뜯길 때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쉬운 것들이 저희한테는 어려운 일이 부지기수였죠. 게다가 저희 막내 동생은 남자아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있었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얼마 못 산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는데 아버지는 차마 자식을 포기할 수 없었죠. 그때는 어쩔 수 없는 남아 선호사상이 깊던 때라 계집애가 아니고 사내아를 더더욱 잃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내 동생은 무려 큰 수술을 2번이나 받았죠. 가뜩이나 가난한 살림이 나아질 턱이 없었죠. 나중에는 아버지는 일수라는 고리비까지 지쳤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 일수 아주머니가 동네에서 엄청 악독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오죽하면 깡패나 건달보다도 그 아줌마가 더 악랄하다는 소리까지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한테 돈을 빌리고 하루라도 이자가 밀리면 그날부로 그 집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그 집에 사는 애 어른 할 것 없이 돈을 갚을 때까지 괴롭히는 건 물론이고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그 집 애를 데려다 어디 섬 같은 곳에 판다는 소리까지 있었어요. 저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는 손이 바들바들 떨렸는데 그래서 저희 동네엔 귀신보다도 그 일수 아줌마가 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줌마의 돈을 우리 아버지가 빌렸다니 저는 불안에 미칠 것만 같았는데 당시 제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그 일수 아주머니는 남편이 죽고 나온 돈으로 일수를 시작해 혼자 돈 세는 재미에 빠져 산다고 했어요. 애도 없었는지 혼자 대저택에서 산다고 했는데 그래서 인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악독한 사람이라고 했죠. 아무리 사정을 말하고 애걸복걸해도 그 아줌마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버지가 그 아주머니의 돈을 갚지 못해 저희 집에도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 저는 두려웠는데 저도 한번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린 제 눈에 다 큰 어른이 그 일수 아줌마에게 손까지 비비면서 잘못했다고 하고 그 아이들은 울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걸 봤기 때문에 더 무서웠어요. 그때 어린 마음에 저는 아버지가 행여라도 그 아줌마 돈을 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동생의 2번째 수술을 받던 날 아버지는 결국 그 일수 아주머니에게 큰 돈을 빌리고 마셨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저에게 걱정 마. 아버지가 어떡하든 그 돈은 잘 갚을 거니까. 대신 네가 언니고 누나니까 동생들 잘 돌봐야 한다. 라며 제 걱정을 덜어주셨는데 어쩐지 저는 계속 불안하기만 했죠. 학교에 가도 공부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고 동생들을 보고 있을 때도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악몽을 자주 꾸게 되었어요. 꿈의 내용은 늘 똑같았는데 아버지가 그 아주머니에게 돈을 갚지 못해 빌고 저희 남매는 그 아주머니 손에 붙잡혀 어디론가 팔려가면서 꿈을 깼는데 늘 저는 그게 꿈이라 다행이라고 안도하곤 했어요. 그러다 그때는 전혀 꿈이 아닌 현실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학교에서 동생들을 데리고 집에 오는 길이었죠. 집 앞에서 그 아주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아버지를 보게 된 거예요. 저든 또 꿈인가? 제 볼을 힘껏 꼬집어 봤는데 너무 아팠고 아버지의 간절한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죠. 그건 꿈이 아니고 현실이었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달에 밀린 이자까지 해서 갚을게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희 집에 어린아이가 3이나 있습니다. 사장님, 제발. 아버지는 정말이지 손이 발이 되도록 그 아주머니 앞에서 빌고 또 비셨어요. 그 모습에 저도 저지만 동생들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이윽고 그 아주머니 눈에 저희 3이 보였고 저는 흠칫 놀라 동생들을 서둘러 집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행여 저희를 보고 그 아주머니가 딴 마음을 품을까 무서웠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동생들을 지키고 저만 팔려가겠다 마음을 독하게 먹었죠. 그리고 저도 그 아주머니를 못 본 척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예, 너 여기 좀 와봐라 하며 저를 부르는 듯한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려 애를 썼지만 제 온몸은 발발 떨렸어요. 그러자 저희 아버지가 다급히 왜 애를 부르냐고 자기한테 말하라고 하시며 저더러 그냥 들어가라 소리를 지르셨는데요. 그러니 저는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러자 제 뒤통수에 대고 그 아주머니가 예, 너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아니 모르니? 네 아버지라는 작자가 나한테 돈을 빌려가고는 이자도 못 준다고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큰 소리로 동네 사람들이 다 듣게 말하는데 심장이 하도 빨리 뛰어서 입 밖으로 튀어나올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 아주머니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 아주머니에 다가가 이렇게 따지듯 말했어요. 저기 사장님, 저희 아버지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 몸이 불편하신데 동생 수술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장님 돈을 쓴 거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나랑 상관 있니? 아님 너희한테 그런 딱한 사장이 있으니까 나더러 그 돈을 포기하라는 거야? 네가 아주 내 돈을 우습게 하는구나. 애나 애비나 왜 사람들이 그 모양이야? 사람들은 말이 다 똑같아. 자기들 돈 필요할 때는 잘 갚겠다고 빌려가 놓고 이렇게 얼굴색을 바꾸거든? 그럼 나는 왜 돈 빌려주고 욕을 먹어야지? 너는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거야. 사장님, 애 붙잡고 무슨 말을 하세요? 저랑 얘기하세요. 그쪽이랑 얘기가 안 되니까 이러는 거잖아. 왜? 자식 앞에서 그러고 있으니 창피해? 창피한 건 아나 보네. 그러게, 내가 분명 말했지. 내 돈은 목구멍에 칼이 들어와도 제 날짜에 갚아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죄송합니다. 제가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못 받아서 본의 아니가 이렇게 됐어요. 그 돈만 받으면 그건 댁사정이지. 나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그 돈 못 받으면 그때 뭐? 사장님 그만하세요. 저희 아버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갚을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뭐? 네가 갚는다고? 네가 무슨 수로? 네 아버지가 빌려간 돈을 갚아? 허락만 해주신다면 제가 사모님 집에 들어가서 식모살이 하겠습니다. 그럼 제 월급에서 저희 아버지 빚 까세요. 너 아주 웃기는 애구나. 내가 왜 너를 내 집에 식모로 데리고 살아? 우리 집에는 벌써 일해주는 아줌마가 있어. 제가 그 아줌마보다 돈 조금만 받을게요. 대신 일은 더 많이 할 테니. 그럼 사장님한테도 손해는 아니잖아요. 순정아, 무슨 짓이야? 네가 왜 식모를 살아?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갚겠습니다. 조금만 말미를 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내가 그 말만 하루에도 100번은 넘게 들어. 오히려 믿음이 안 가는 댁보다는 싹수가 노란 댁딸이 낫네. 그래서 지금 네 말을 정리해보자면 내가 지금 쓰는 돈보다 적게 내고 너를 내 집에서 부릴 수 있다 이거냐? 네. 저 동생이 둘이나 있어서 집안일도 잘하고 밥도 곧잘해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 하시는 거라니까요. 요놈 봐라. 너 아주 대단한 애구나. 하지만 배짱이 있어 좋다.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대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너는 네 아버지가 빌린 돈 다 갚기 전에는 절대 내 집에서 나갈 수 없다. 물론이죠. 대신 저한테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제가 6학년인데 졸업은 하고 싶거든요. 뭐야? 이 와중에 내가 네 졸업까지 신경을 써줘야 하는 거야? 야, 됐다 그래. 사장님 입장에서도 그게 낫죠. 빚 대신 어린애 학교도 안 보내고 식모 살게 한다고 소문나면 사장님 위신만 더 나빠지실걸요? 그럼 사장님한테도 다른 사람들이 돈도 안 빌릴 거예요. 위신이라 나는 그런 거 상관없는데. 나도 눈 있고 귀 있어서 다 알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부르는지. 그런데 나는 빌려준 내 돈 받는 게 더 중요하거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럼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까워서 그래요. 조금 있으면 졸업인데 졸업도 못하고 어른이 되면 저는 학교도 하나 안 나온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대신 졸업하기 전까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할게요. 돈도 안 받고요. 뭐? 돈도 안 받고 일을 하겠다고? 야, 그거 참 듣기 좋은 말이구나. 그래, 좋다. 그럼 졸업하기 전까지는 네가 말한 대로 돈 한 푼 안 받고 왔다 갔다 내 집에서 일하고 졸업하면 그날로 내 집으로 들어와 식모살이 하는 거다. 일수 아주머니는 저를 공짜로 부릴 생각에 신이 나서 그 길로 룰루랄라 발걸음을 돌리셨어요. 그러자 저희 아버지는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저는 사실 제가 식모 살 줄은 몰랐지만 국민학교를 졸업하면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밑에 동생이 둘이나 있고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니
저라도 일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얼떨결에 저는 취직을 하게 된 셈이었고 저는 그렇게 학교와 일수 아주머니 집으로 가며 고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일수 아주머니 집 대문 안을 들어가던 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듣기에 으리으리한 대저택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으리으리하더군요. 그리고 그땐 일하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저한테 일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너는 졸업 전까지 공짜잖아.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일 배워라. 그래야 내가 돈이 굳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무조건 일을 잘 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혹시라도 제가 일을 못해 아주머니 눈밖에 난다면 우리 아버지 빚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는 것일 테니까요. 그러니 그 책임감이 제 작은 어깨를 짓눌렀는데 다행히 일은 평소 하던 가락이 있어 금방 익힐 수 있었답니다. 저에게 일을 가르쳐주던 아주머니도 네가 일머리가 있구나. 손끝도 아주 야무지고 이만하면 된 것 같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아주머니는 그 큰 집을 저에게 맡기고 일을 그만두셨죠. 당시 저는 그 아주머니가 저 때문에 잘렸다고 생각했기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차마 전할 수가 없었어요. 제 코가 석자라서요. 그리고 이제 저 혼자 남아 그 큰 집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을 때는 솔직히 막막하기만 했는데요. 큰 소리는 쳐놨지만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전에는 일하는 아주머니가 알려주시면 그것만 하면 되었는데 이젠 아주머니도 안 계시고 주인인 일수 아주머니와 둘이 있으려니 괜히 더 긴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 걱정과 달리 일수 아주머니, 아니 사장님은 오히려 저에게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식사로 거창하게는 못하고 김치찌개랑 계란 후라이 정도만 해드렸는데 아무 소리하지 않고 그걸 다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3일째 되던 날이었나? 네가 은근히 손이 좀 큰 것 같다. 양이 너무 많아. 그렇다고 남기면 버려야 하지 않니? 양을 좀 줄여라. 그리고 오늘부터는 식사를 하나만 차리지 말고 2사람 먹게 차려. 너도 집에 가면 밥 먹기 늦은 시간이지 않니? 먹고 가라. 나도 혼자보다는 둘이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소리가 너무 나긋나긋해서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 보니 집안에서는 사장님이 큰 소리 치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의외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의외가 아니었어요. 사장님은 집에 계실 때는 늘 조용히 음악을 듣고 책도 보고 그림도 그리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셨는데 나갔다 오시면 진이 빠지셔서 한참 동안 방에 누워 계셨거든요. 전에 옆집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사람은 자기 적성에 맞지 않은 일을 하면 낮아빠진다고 하셨어요. 사장님을 볼 때면 그 할머니 말씀이 떠오르곤 했는데 솔직히 좀 혼동스러웠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저보다 먼저 일하시던 아주머니가 사실은 잘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는데요. 아주머니에겐 시집간 딸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딸이 시집가서 남편한테 맞고 힘들게 산다며 아무래도 당신이 내려가 딸을 데려와야 할 것 같다고 미리부터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자 사장님이 그러라고 하면서 퇴직금도 거하게 챙겨주시고 어디에 전화를 하더니 그 남편이라는 사람도 그 지역에서는 발도 못 붙이게 딴 데로 보내버리셨다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진짜 혼란스러웠어요. 확실히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 사장님이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윽고 제가 졸업을 하고 사장님 집으로 아예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기대도 하지 않던 일들이 벌어졌죠. 아니 글쎄 식모살이하러 온 저에게 방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말씀으로는 남는 방이 많아서 그냥 줬다고 하는데 가구부터 창문에 건 커튼까지 신경을 쓰신 티가 팍팍 나더라고요. 그리고 첫날부터 저에게 급여라며 돈을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제가 아직 정식으로 돈을 받기는 일렀을 때라
저는 사장님을 멀뚱멀뚱하게 쳐다만 봤어요. 받아라.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일을 했는데 돈도 못 받니? 나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 아니다. 너 왔다 갔다 여기서 일한 값이야. 너는 안 줘도 된다고 했지만 네가 일을 곧잘해서 주는 거다. 뭐 해? 받지 않고. 그리고 그 돈에서는 네 아버지 빚은 안 깠으니 그런 줄 알아라.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돈 봉투를 바닥에 그냥 내려놓고 가시더라고요. 그 돈을 보는 순간 기분이 정말 이상했는데 그게 제가 남한테 받은 첫 월급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돈을 고스란히 저희 아버지한테 드렸는데 아버지는 받기 싫다고 하셨죠. 돈 앞에서 체면이 뭐가 중요해. 우리 돈 필요하잖아. 나는 사장님이 잘해주셔. 거기 있으면 밥도 배부르게 먹고 나름 좋아. 내 방도 있다니까. 그니까 이 돈 받아 아버지. 은숙이랑 진원이 오면 이걸로 간만에 외식도 하고 그래. 내가 앞으로 월급 받으면 아버지 빚도 까고 다 가지고 올게. 저는 그때부터 마음은 이미 가장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린 저한테 그런 큰 짐을 지어주는 게 미안해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는데 저는 사장님이 그러셨듯 봉투만 바닥에 내려놓고 돌아왔어요. 그 후 저의 본격적인 식모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참 신기했죠. 처음엔 그저 나 혼자 이 큰 집을 어떻게 관리할까 그랬는데 하루 종일 그 집에서 쓸고 닦고 빨고 하다 보니 어느덧 일이 속에 익었어요. 막말로 어지르는 사람도 없으니 한번 치워놓으면 매일매일 치울 필요는 없었는데 다만 사장님이 먹는 거에는 좀 예민하셔서 재료도 그렇고 양도 그렇게 신경을 좀 써야 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는 말이 제가 식모지 불편한 사항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글쎄 제 방에 책이 한가득 꽂혀 있더라고요. 심지어 검정고시 문제집도 있었는데 이게 다 뭔가 눈만 깜빡깜빡 하고 있었죠.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도 일이지만 매 시간 종일 일하는 건 아니니 틈틈이 책도 보고 공부도 해라. 나도 이왕이면 배운 애가 내 집 일 해주는 게 좋지. 그래서 일부러 이 책이랑 문제집을 사주신 거예요. 책은 내가 보던 것들이고 문제집은 얻었다. 내 돈 빌려 쓴 사람 중에 선생님도 있거든. 그 선생한테 말해서 얻었지. 나 말 길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계속 얘기할 거니? 아니요. 그럼 됐다. 저기 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못해서. 공부는 누구나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다만 혼자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게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내가 다 안다고 보장할 순 없지만 너보다야 내가 많이 알지 않겠니? 사장님은요. 요즘 말로 츤데레라고 하던데 딱 그런 분이셨어요. 호의도 호의 같지 않게 툭 던지는 타입으로 어린 저를 감동하게 만들었는데 그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사장님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무슨 연유로 일수 같은 일을 하는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영어가 가득한 책도 보시고 제가 물어보면 무슨 컴퓨터 마냥 척척 말씀해 주셨죠. 덕분에 저는 1년 만에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고 내친 김에 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도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때도 사장님의 도움이 컸어요. 그러면서 저희 두 사람은 한 집에서 나름 서로를 의식하지 않고도 잘 지내게 되었는데 사장님은 제 급여도 일부러 많이 주시려 하셨어요. 사장님, 돈이 지난달보다 더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 내가 실수를 했나? 그래도 귀찮으니까 너 가져라. 또 니네 집에 쪼르르 가져갈 거지. 그러지 말고 네 목도 좀 챙겼다가 써. 네가 이번 달에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주는 보너스다. 사장님도 참,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무슨 실수를 했다고 하세요. 너는 그냥 넘어가는 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 어른은 말이야,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 그런 걸 다 하나하나 따지고 그러면 주고 싶은 마음도 사라진다. 헤이, 또 무슨 말씀을 그렇게 무섭게 해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려고 그런 것뿐인데 감사는 무슨 네가 이래서 번 돈이야. 됐으니까 공부해라. 사장님은 그렇게 은근히 저를 도와주시며 저와 함께 하셨어요. 밥도 같이 먹고 비가 오거나 그런 날 다음에는 같이 마당에 나가 잡초도 뽑으며 나름 농담 따먹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다 사장님의 과거를 조금씩 알게 되었죠. 사장님은 소문처럼 과부가 맞으셨어요. 그렇다고 남편분이 죽고 쫓겨나다시피 하셔서 혼자가 되셨는데 딸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딸이 사고로 하늘나라로 일찍 떠났고 사장님은 큰 슬픔에 잠겨 되는 대로 살았다고 하셨는데요. 죽으려고 한 적도 많으셨대요. 하지만 무슨 연유인지 매번 실패했고 이렇게 된 거 살긴 살아야 했으니 욕이나 실컷 먹고 살아보자 하셨다는데 저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더군요. 나는 말이야 벌 받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싫어라 하는 일을 선택했고 그 사람들이 내 앞에서 또 내 뒤에서 내 욕을 하는 것도 괜찮아. 그런 게 왜 괜찮아요? 그리고 벌 받고 살아야 하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사장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사장님은 피해자죠. 조그만 게 네가 인생을 알아? 그리고 내가 왜 피해자야? 자식을 못 지킨 엄마인데 큰 죄를 지었지. 아니에요, 큰 죄는. 우리 엄마처럼 자기만 살겠다고 자식을 버리는 게 죄예요. 사장님은 딸이랑 같이 있고 싶었는데 쫓겨난 거잖아요. 나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목이 메었어요. 엄마와 아버지가 이혼을 한 후 저는 엄마 생각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 안에는 그게 계속 상처로 남았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죠.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저와 사장님은 서로가 가진 아픔을 공유하고 알게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사장님 욕을 하는 게 너무 밉고 싫더군요. 급기야 장을 보다 쟤야, 제가 지금 지 아버지 빚 때문에 식모 살고 있잖아. 불쌍하지? 그 망할 옆했네. 정말 악독하지 않아? 돈 받아내겠다고 저 어린 걸 볼모로 잡고 있는 거잖아. 이런 말을 하는 아주머니도 봤는데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저는 그때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사장님 악독하지 않으세요.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그리고 식모살이도 제가 한다고 했어요. 저는요, 지금 아버지 빚도 갚고 돈도 벌어서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 불쌍하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사장님 욕하지 마세요. 돈 빌려가서 안 갚는 사람이 나쁜 거죠. 어머, 쟤 당돌한 것 좀 봐. 아니, 우리가 너한테 뭐라고 했니? 왜 쌍심지를 켜고 덤비는데? 막말로 우리가 네 엄마 흉을 봤냐? 좌우간 사실이 아니니까 하지 마시라고요. 별꼴이야 아주. 그 집에서 일을 하더니 애 머리가 어떻게 됐나 보네. 어린애 데려다 세뇌시키고 그러나? 아, 무서워. 진짜 아니라고요. 저는 그렇게 시장 사람들과 옥신각신할 때가 늘어났어요. 결국엔 그 시장을 가지 않고 조금 더 먼 곳으로 장을 보러 다니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그걸 다 알고 계셔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죠. 그러게 왜 나서지 않아도 될 일에 나서서 불편을 자처해? 네 흉 보는 것도 아닌데 라고 대뜸 말을 시작하셨는데 저는 깜짝 놀라 딸꾹질까지 하게 됐어요. 사장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곧장 그렇게 물었고 사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그때 똑똑히 봤어요. 사장님이 씩 웃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요. 아마도 그동안 당신 펜을 들고 다녔던 저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나이를 초월한 친구가 되었죠. 저는 사장님 덕에 아버지 빚도 모두 다 갚을 수 있어서 좋았고 동생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집에서 공부도 하고 좋은 방에서 혼자 지내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게 되었죠. 근 3년 만인가 그랬는데 저는 이만하면 됐다 만족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여기까지 온 거 대학도 가봐. 물론 대학은 쉽지 않을 테지만
라며 저에게 대학 입시를 준비해보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언감생심이었죠. 검정고시는 혼자 공부해서 합격하는 일이 종종 있어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대학 입시는 다르잖아요. 온종일 공부에만 매달려 있어도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데 제가 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미리부터 포기하지 말고 하는 데까지 해보라고. 저녁 먹고 남는 시간 있잖아. 에이, 그걸로 어림도 없죠.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다고 대학 가는 거 아니거든. 공부는 효율이야.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는다고 그게 다 공부하는 거라 생각해? 그리고 붙으면 뭐해요. 저는 돈이 없잖아요. 사장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어머, 얘 좀 봐. 너 내가 처음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싹수가 아주 노래. 누가 네 대학 등록금 내준대? 그것도 아니면서 왜 자꾸 저한테 바람을 넣으세요? 저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한 걸로 만족하는데 왜 저 설레게 하시냐고요. 너 내 직업이 뭔지 까먹었어? 나한테 빌리면 되잖아. 와, 진짜 무섭다. 지금도 아버지 빚 가느라 힘든데 거기에 제 빚까지 같이 까라고요? 왜? 그건 싫어? 어차피 조금 있으면 네 아버지 빚은 다 갚잖아. 네가 나한테 대학 등록금 빌리면 너는 대학 가서 좋고 나는 너랑 계속 같이 살아 좋고 좋을 것 같은데? 너랑 나랑 같이 산 세월이 얼마니? 이제 와서 혼자 살 거 생각하면 좀 그래서. 그러니 생각을 좀 해봐. 이제 안 받을게. 어때? 파격적이지? 저는 사장님의 말이 정말로 파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자를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저랑 헤어지는 걸 두려워한다는 게 너무 파격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저 역시도 아버지와 동생이 있는 집보다 사장님이 있는 집이 더 편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제가 저희 집에 산 시간보다 사장님 집에서 산 세월이 길어졌으니까요. 거기에 제 손으로 쓸고 닦고 관리를 다 하는데 정이 들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버지와 동생들이랑 상의를 좀 해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버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지만 동생들의 반발은 대단했어요. 마치 제가 돌아오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그런다 생각하는 듯 했는데 특히 제 바로 아래 여동생의 문제였죠. 너 다시 말해봐. 내가 일부러 그런다고? 그래, 아버지 빚 다 갚았으면 그만이지. 무슨 대학이야? 왜? 너는 내가 번 돈으로 고등학교 다니면서 언니는 대학 가면 안 돼? 그 소리가 아니잖아. 왜 그 집에 계속 있으려고 하는 거냐고. 우리랑 살면서 다른 일 찾아도 되는 거잖아. 그렇게 일해서 대학 가면 되지. 왜 내가 다른 일 찾아야 해?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언니 진짜 이상하다. 그게 쉬운 길이야? 언니는 남의 집에서 식모 생활하는 게 좋아? 그 아줌마랑 살더니 언니 변했어. 뭘 변해? 그냥 나는 제안을 해주셨고 괜찮을 것 같아서 상의하려고 한 거지. 사장님도 나랑 같이 생활한 시간이 길어서 갑자기 다른 사람 불러 일 시키는 것도 그렇고 다시 혼자 계시게 되니까. 지금 누굴 걱정해? 언니 가족은 우리야. 그 일수 아줌마가 아니고. 은수가 그만해라. 네 언니 마음이 그렇다고 하지 않니? 아빠는 네가 결정하면 그 결정에 따를 거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도 그 사장님이 너를 힘들게 하진 않은 것 같아. 아빠는 내내 감사했다. 아버지, 진짜야. 사장님 진짜 좋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욕하는데 그 욕 들을 사람이 아니라고. 웃겨. 지금 누가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나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그 아줌마한테 빌고 있던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언니는 어떻게 그런 사람 편을 들 수 있어? 그건 순정아, 이제 그만 가라. 은숙이도 시간이 필요해. 그래 누나, 오늘은 너무 늦었고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 우리야 매일 누가 집에 돌아오길 기다렸잖아. 그래서 이제 곧 우리 네 식구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관두라고 해. 네 큰 누나 마음 변했어. 왜? 아주 그 집에 눌러 살지. 그렇게 데리고 있고 싶어 하면서 딸 하라고 하진 않디? 아마 딸 하라고 하면 냉큼 좋다고 할 거잖아.
야, 김은숙, 왜 찔려? 언니는 우리 집보다 그 부잣집이 좋은 거야. 자기가 식모라는 것도 있고 딸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라고. 저는 여동생의 말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솔직히 찔리기도 했는데요. 사람 마음이 그렇긴 하더라고요. 좁고 허름한 그 집보다는 내 집이 아니더라도 사장님 집이 크고 좋았는데 사장님이 갖고 있는 물건 중에는 싸고 헛물건이 없었어요. 옷도 실크 같은 것들이 많아 빨래를 하면서도 늘 기분이 좋았는데 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내심 속으로 그 집에 계속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 마음을 들키는 것 같은 그날 이후 저는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는데 고민을 많이 하긴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네요. 대학도 가보고 싶었고 사장님이랑 계속 같이 살고 싶기도 했는데 정말 그러면 제 진짜 가족과는 원수가 돼서 헤어져야 할 것 같았죠. 그리고 그 마음을 조심스럽게 제가 전하니 사장님도 그러라 하셨는데요. 퇴직금이라며 제법 큰 돈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생각나거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내 집에 와라. 그리고 나는 네가 여기에 안 살아도 대학은 갔으면 좋겠어. 대학 등록금은 내가 이자 안 받을 테니 나한테 빌려라. 라고 하셨는데 왜 눈물이 그렇게 하염없이 나는지 더 있다가는 그 집을 못 나올 것 같아서 저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그 집을 도망치듯 나왔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큰 집에 혼자 남은 사장님도 제 마음과 똑같았을 것 같았는데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지키지 못한 그 딸을 생각하며 저한테 잘해주셨다는 걸요. 하지만 제 동생 말처럼 아무리 그렇다고 제가 그 딸이 될 수는 없었는데 저는 하루빨리 제 처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엔 자격증 몇 개를 따서 취직을 했는데요. 그때 남편도 만나 연애도 하게 되었죠. 다행히 동생들과는 관계 회복을 해서 다시 잘 지내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시더니 병원은 가지 않고 약국에서 진통제만 사다 드셨는데 그러다 쓰러지셔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게 되었죠. 병명은 췌장암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어두운 얼굴로 오래 버티지 못하실 것 같다며 저희 남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 하셨는데 제 인생은 왜 계속 이럴까 하늘도 원망스러웠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제가 사는 세상만 이렇게 야박하게 만들어 놓으셨냐고 원망도 많이 했는데 아버지는 2달을 조금 넘기고 끝내 눈을 감고 마셨죠. 무슨 정신인지 모르게 차려진 빈소를 보고 또 손님도 별로 없는 그 휑한 장례식장에 앉아있으니 너무 우울하기만 했는데 어떻게 아시고는 사장님이 저희 아빠 장례식장으로 오셨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얼굴이 많이 상했네. 밥은 먹고 있는 거야? 아휴, 이를 어쩜 좋아. 라고 하시면서 저를 안아주셨는데 그때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그 모습을 제 동생들을 비롯해 몇 안 되는 조문객들이 전부 보셨는데 사장님이야 워낙에 동네에서 유명했으니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난리도 아니었다 하더군요. 저는 우느라 못 봤으니까요. 그리고 사장님은 저희 아버지 장례 비용은 물론이고 납골당까지 다 계산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 동생들도 처음으로 사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느꼈어요. 특히 저를 맹비난했던 여동생이 언니 말처럼 그 아줌마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닌가 봐. 나 솔직히 좀 놀랬다. 라고 하는데 제 마음이 다 기쁘더라고요. 무슨 큰 오해가 풀어진 그런 기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한번 돈을 빌리고 크게 되었던 사람들은 다시는 사장님에게 돈을 빌리지 않으셨는데 사장님은 하나도 서운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 돈 무서운 것 좀 알 거다. 원래 남의 돈은 진짜 무서운 거야. 라고 기뻐하는 듯 보일 때가 있었는데요.
저는 사장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돈이 급한 사람한테는 기꺼이 돈을 빌려주셨고 그 돈을 갚으려 노력하지 않는 이에겐 돈의 무서움을 알게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뒤에서 악독하다, 악랄하다 욕만 해댔는데 저라도 사장님의 진짜 마음을 알아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 동생들도 알아주길 바랬는데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 사장님에게 태도가 달라진 동생들을 보며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죠. 기분상인지 모르겠지만 사장님도 좋아하는 듯 보였는데 그러다 한 1년이 조금 넘었을까? 사장님이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 집에 좀 오라고 하시더군요. 오해는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좀 마음이 허해서. 순정아, 너 그냥 내 수양 딸할래? 네? 제가요? 사실 뭐 마음은 널 딸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가 같이 산 시간이 얼마니? 그리고 떨어져 지내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더 너한테 의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 너 혼자 동생들 건사해야 하잖아. 막내는 아직 고등학생이고 그야 그렇지만 내가 네 동생들 공부도 시켜주고 시집 장가도 보내주고 그럴 테니까 생각 좀 해봐라. 이젠 돈 버는 재미보다 사람이 그리워. 나도 늙나 보다. 사장님, 왜 그렇게 약한 소리를 하세요? 언제는 욕을 하도 먹어서 오래오래 사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야 네가 하도 내가 욕 먹고 사는 걸 싫어하니까. 그리고 내가 뭐 죽는다니? 외롭다고. 너랑 다시 살고 싶다고. 근데 이젠 식모 말고 딸아라는 소리야, 내 딸. 참 이상하죠? 그렇게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그 집에 들어가기로 한 이유가 나에게 너무나도 명확한데 저는 사장님을 엄마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내 딸이라고 하는데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장님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동생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사장님한테 내 동생들도 모두 입양해달라고 할 수는 없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때 여동생이 저에게 뜻밖의 말을 해줬어요. 언니, 나 성인이야. 이전에 나랑은 다르다고. 언니 하고 싶은 대로 해. 뭐라고 하지 않을게. 언니가 그 사장님 딸이면 우리랑은 남인가? 우리는 핏줄이잖아. 사실 이미 알고 있었어. 언니랑 사장님이 가족 같은 사이라는 걸. 은수가 그래도 나만 그렇게 가면 어차피 언니 시집가면 우리랑 못 사는 거 아니야? 몇 년 같이 산다고. 그리고 이런 말 하면 내가 속물 같지만 사장님이 우리 학교도 보내주고 시집 장가도 다 보내주신다며. 그거야. 내가 딱 보니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타입은 아니신 것 같은데. 나 괜찮고 이제부터 진원이는 내가 챙길게. 그놈도 곧 있으면 군대 가고 그럴 텐데 괜찮아. 내 동생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변했어? 사장님이 돈 준다고 하니까 마음이 홀랑 변한 거야? 사람을 뭘로 보고? 전에 일 미안해서 그래. 언니 나 때문에 대학도 못 갔잖아. 내가 대학에 다니니까 알겠더라. 내가 언니한테 못할 짓 한 거. 오, 대학물 먹더니 철이 좀 들었네. 힘들게 벌어서 네 학비 낸 보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언니 하고 싶은 대로 해. 사장님 딸도 하고 시집가서 아줌마도 하고 내친 김에 다시 공부해서 대학도 다니고. 지 돈이 아니라고 막 얘기하네. 아무튼 그런 말 해줘서 고마워. 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 은숙이 잘 컸다고 좋아하시겠다. 근데 진원이가 싫다고 하면 어쩌지? 걔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지. 내가 알아서 할게. 지 수술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 걔가 모르나. 언니가 처음 그 집에 식모 살러 갈 때 진원이 진짜 많이 울었어. 자기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해서 그렇다고. 아마 진원이도 좋아할 거야. 언니가 행복하다는데 누가 말려? 저는 여동생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솔직히 이번에도 주저하면 사장님을 더는 못 보고 살 것 같았고 그럼 내내 제 마음속에 후회로 남겨둘 것만 같았는데
이젠 그런 게 싫더라고요. 참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저도 그런 것에서 해방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사장님을, 아니 엄마를 옆에서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법적으로도 가족이 된 저희 두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원래부터 모녀지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잘 지냈어요. 오래 같이 살다 보니 닮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딸이 엄마 닮았네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었는데 그럼 기분이 날아갈 듯 기쁘더라고요. 게다가 엄마는 이제라도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고 말해 저는 자신은 없지만 공부는 해보겠다고 낮에는 회사에 가고 밤에는 공부를 했는데 결국 그 때문에 연애가 소원해졌어요. 그때 헤어질 뻔도 했는데 남편이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줬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엄마도 남편이 그런 듬직한 모습을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결혼 전부터 그렇게 당신 사위를 챙기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공부한 끝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대학을 다니려면 다니던 회사는 그만뒀어야 했는데 남편이 그때 프로포즈를 했죠. 엄마도 그게 좋겠다며 제 결혼에 찬성을 하셨는데 결혼식 비용을 저희 엄마가 거의 부담할 정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같이 살자고 저를 딸로 삼았는데 이렇게 홀랑 시집을 보내게 되어 서운하지 않냐고 물으니 그래서 집도 근처에 얻지 않았냐고 저희 엄마는 특유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전에는 그 표정이 섬뜩하다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젠 아니었죠. 개구진 모습 같기도 하고 순수한 모습 같기도 해서 제가 좋아하는 얼굴인데 저희 엄마는 그렇게 멋지게 친정엄마의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하셨어요. 저는 2살 터울씩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는데 아이들 모두 외할머니를 잘 따랐죠. 애들 눈에도 할머니가 박식하고 멋있다는 걸 알았는지 그렇게 주말이면 외갓집에 가겠다고 조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친정이 된 그 집을 갈 때면 영락없는 할머니 모습으로 엄마가 버선발로 나와 아이들을 챙기셨는데요. 저는 제 인생에 그때가 가장 행복했답니다. 불행만 하던 제 인생이 그날은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았는데 10년이란 세월은 정말 금방이었어요. 아버지 빚 갚는다고 보낸 10년도 금방이더니 제가 수양딸이 되어 보낸 10년도 금방이었죠. 그리고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엄마가 노환으로 병원 신세를 오래 지시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때 제 손으로 모든 간병을 다 했답니다. 엄마는 사람 쓰면 된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제가 하고 싶어 고집을 부렸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 동생들도 왕래하며 저처럼 엄마를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부를 때였는데 저희 엄마는 약속대로 제 동생들의 뒷바라지도 모두 다 해주셨어요. 대학은 물론이고 시집 장가도 다 보내주면서 집도 한 채씩 해주셨는데 엄마 덕에 제 동생들도 기죽지 않고 시집 장가를 가게 되었죠. 그땐 얼마나 제가 엄마에게 감사했는지 모르는데 그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은 제 동생들은 더 했죠. 그 은혜를 자발적으로 갚으려 노력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결과 저를 비롯한 저희 남매는 엄마와 사이가 돈독해지게 되었는데 엄마는 종종 저희 동생들까지 당신 자식이라고 칭하셨어요. 자식이 많이 생겨 행복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임종이 임박했을 무렵에는 저더러 식모살해하겠다고 그 어린 나이에 나서줘서 고마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싹수가 노래서 다행이었다고 웃으셨어요. 그냥 저희 아버지한테 충격이나 받아서 돈이나 갚게 할 요량으로 저를 데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당신이 아주 많은 걸 받게 되었다고 저희 아버지한테도 고마운 마음을 보이셨는데 그러고는 병상에 8년을 누워 계시다 따뜻한 봄이 오던 4월에 하늘의 별이 되셨죠. 그땐 어쩐지 눈물도 눈물이지만 엄마를 잘 보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심장 반쪽이 사라진 듯 아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야 엄마가 하늘에 있는 진짜 딸을 만나러 가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한 저 역시 이번 생이 다하면 엄마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영원한 이별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제 마음이 마냥 슬프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 나이를 생각하면 이제 저 역시도 그럴 날이 멀지 않은 기분이 드는데요. 요즘 부쩍 제 남은 인생이 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참 편해져요. 어차피 덤인데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지금도 제 옆에서 네 머리가 더 희니 내 머리가 더 희니 하는 남편이 있고 알아서 잘 크고 잘 살아주는 자식들이 있으니 매번 감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인생입니다. 특히 저희 집에 와서 뛰어노는 손주, 손녀를 보면 옛 생각도 나고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는데요. 참고로 저와 남편은 엄마가 살던 그 집에서 살고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집에는 다시 돌아오고 싶었거든요. 제 어린 시절, 청춘, 뭐 그런 것도 있고 엄마와의 추억이 가득한 이 집에서 남은 여생을 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인데 다음 생이라는 게 있다면 그때도 부부로 만나길 소원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려고 하니 참 많은 생각과 감정이 스쳐 지나가네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연을 쓰는 동안은 다시 그때로 돌아간 듯 생생했어요. 이런 기회가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상 제 기고했던 하지만 행복했던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제 인생이 돌이켜보면 좋은 일 투성이었네요. 여러분들도 즐겁고 행복한 인생 많이 누리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